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오락가락 오신 비가 우리 마을에는 아주 고마운 단비였습니다. 덕분에 농작물들은 굉장히 푸릇푸릇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요. 많이 습하고 많이 더울 듯 합니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요. 통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김미루님의 문도선행록이라는 책입니다. 김미루님은 그냥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따님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행위예술가이기도 하고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많이 이름이 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문도 선행록은 사막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어떤 이야기들인데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막에 사는 어떤 민족들의 문화와 정서, 이런 것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을 한 이야기예요.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곳을 가는 거는 공부라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공부의 도량이라고 여겼는데, 이 김미루님 같은 경우에도 이 사막에서의 생활이 어떤 한층 더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어떤 여정 같았습니다. 책이 보통 일반 책보다는 크고 두꺼워서 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책상에 올려놓은 상태로 책장을 넘겨야지 들고서 넘기다가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양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내용은 이 가운데 모두 36송, 그러니까 36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가 눈에 띄고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들을 툭툭 건너뛰듯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사막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사막이라는 곳을 간 건 이 책 안에도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인도의 자이살메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겨우 1박 2일 정도의 그 사막 체험, 낙타를 타고 가서 그 모래밭에서 잠을 자는, 그 모래가 지붕거리는 짜파티랑 달을 먹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몇 시간 동안 타는 동안에 꼬리뼈 있는 쪽에 물집이 나서 한 달 정도 고생했던, 또는 한 번도 빨지 않은 것 같은 담요를 깔고 덮고 낙타똥이 둥그는 그 모래밭에서 잠을 잤던 아주 단편의 그 기억이 있을 정도인 있을 뿐인데요. 이 김미루님은 많게는 한 곳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또는 짧게는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전 세계에 있는 사막을 다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읽는 동안에도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통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인상이셨는데, 유튜브에 이 책을 소개할 때도 굉장히 수줍고 소심한 모습으로 혼자 셀카를 찍으면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고 다시 다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바로 구입하게 됐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도 많이 만났고, 정말
그 고요함, 정적 속에서 오롯이 그 내면의 나를 만나는 시간도 많이 가졌더라고요. 이분이 아버님의 영향인지 아니면 또 이분이 어떤 그 배운 그 환경 조건에서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책 안에 그 낱말들이 영어나 그 한문으로 된 낱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흠상하다, 뭐 격절감이다. 이제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분은 보통 때 쓰는 말인가 봐요. 그리고 영어 낱말도 아주 많았어요. 어쩌면 그 말이 더 편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낱말들을 쓰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사막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만났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버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께는 늘 고맙습니다. 평안한 날 되시고요.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송 눈물을 흘리는 낙타 이야기. 고비 사막을 찾아서. 나에게 있어서 낙타의 실존적 의미는 내가 나의 예술 속에서 추구하는 평화라는 테마와 관련이 있다. 낙타는 포유류 소목 낙타과의 순결한 초식동물로서 자신을 방비하거나 타 포식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캣과의 동물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남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평화만을 원하며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도망을 가도 또 다른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면 말짱 헛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포식자들이 살 수 없는 곳, 환경의 조건이 최악이라서 포식자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이 평화로운 동물은 자신의 몸을 그러한 최악의 환경에 적응시키는 방향으로 진화시켰다.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생겨난 낙타의 원조 중 한 부류는 나무로 이동을 했는데 이들은 고원지대로 올라가면서 라마와 알파카가 되었다. 북미 대륙의 원조는 1만 년, 1만 2천 년 전의 빙하기 최종 시기에 멸절되었다. 그리고 베링 육교를 건너 서로 이동한 부류가 낙타가 되었다. 사막에는 그들처럼 거대한 포유류가 살 길이 없다. 그들은 마침내 최상의 생존 방식을 선택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들은 평화의 승리자가 되었다. 사막에는 그들을 괴롭히는 사자 같은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인간이 등장했다. 인간이라는 포유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했다. 그러나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인간은 자기와는 달리 그 환경에 몸을 적응시킨 이 평화의 동물을 길들임으로써 그들의 삶의 영역을 사막의 정적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가축화된 낙타가 필요로 하는 물과 초목지대를 찾으며 유랑하였고 이 낙타는 우리 인간에게 영양과 교통과 거처를 제공하였다. 아마도 낙타가 그들의 동반자로서 우리 인간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버려진 사막에서 평화를 찾는 그 놀라운 지혜를 지금은 사막의 커뮤니티가 종교, 권력, 정치, 자원, 이권 등등의 문명의 요소로 인하여 오염된 측면이 있지만 낙타와 인간이 사막에서 공생하는 최초의 순결한 삶의 방식은 평화 그 자체였을 것이다. 제11송 사막에서 사유 멈추기를 배우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미학. 사막의 여인들은 모두가 고경에 도달한 선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진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의 예술을 마스터했다. 아흐마드와 이만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적다. 아침과 저녁에 약간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염소가 있을 뿐이다. 낮에는 그냥 앉아서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외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들은 독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공예도 하지 않는다. 차를 만들고 아주 소박한 소찬을 만드는 것 외로는 거의 절대적으로 삶의 활동이라는 것이 없다. 아우데와 아흐마드는 매일 엄마를 찾아온다. 그리고 생필품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둘 중에 누가 언제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두 여인은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리곤 언젠가 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들과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 사건이라고는 똥파리의 날갯소리가 유일하다. 그 침묵을 견디는 것이 처음에는 가장 힘든 과업이었다. 처음에는 나는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아야 할지를 몰랐다. 이만희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시선을 정지시키고 조용히 앉아있을 동안 나는 수백만 장소를 훑어보면서 안달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만의 감정 표현이 없는 얼굴을 어느 순간 쳐다본다. 그리고 그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으로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 사건이 부재한 것이다. 그러면 곧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다. 때로 이만의 시선이 나와 마주칠 때에는 나는 아주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만의 얼굴은 절대적 무표정의 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순간 웃는 행위를 멈추고 눈길을 피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소통의 부재를 언어 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랍어를 좀 할 수 있었고 또 바디랭귀지를 습득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다. 기실 내가 모르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사유 방식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후로는 나는 순결한 침묵에 매우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사유 그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체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나도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예술의 경지에 거의 도달해 가고 있었다. 제23송 원초적 삶의 기쁨. 사막의 천사들. 다디아와 그의 부인은 자식 둘을 두었는데 큰아이가 베키라 부르는 3살짜리 딸이었고 둘째가 1살 먹은 아들이었다. 다디아의 형님들은 다디아 패밀리보다는 나이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8살, 10살짜리 두 아들과 1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두 딸이 있었다. 이 두 딸은 얼마나 착한지 베키와 베키의 남동생을 거의 전적으로 보살펴주고 있었다. 우리 도시 삶에서 볼 수 없는 고립된 사막의 단란한 대가족 패밀리였다.
다디아는 아이들의 나이를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 나이는 틀림없는 맞는 나이이겠지만 정말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믿기 어려운 구석이 너무 많았다. 도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이들의 성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달리며 빠르게 성숙하는 것이다. 돌밖에 안 된 꼬맹이가 하루 종일 혼자 뛰놀고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한다. 집에 너무 가까운 곳이 아니면 어디든지 똥오줌을 싸도 된다. 그리고 3살 먹은 베키는 집 주변의 모든 살림살이를 능숙하게 처리한다. 염소를 묶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동시키기도 하며 불쏘시개를 보이는 대로 거두어들이며 연료로 쓸 동물의 똥을 잘 펴서 말리며 집 주변을 항상 빗자루로 쓴다. 그리고 물을 나르고 식구들이 먹고 남긴 그릇을 씻는다. 3살 먹은 꼬마가 이 모든 일들을 능란하게 해낸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베키는 그녀의 언어로 매우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설명을 했다. 베키는 모든 음절을 매우 명확하고 아름답게 발음했다. 나는 대학 시절 뉴욕의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의 베이비시터 노릇을 한 적이 있는데 사막의 같은 나이의 아이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나서 도무지 그 뉴욕 아이의 성장 단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도시의 남자아이는 베키와 같은 나이인데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유모차를 타고 나가며 엄마가 옆에 없으면 항시 울어댄다. 사막의 자족적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도시의 삶, 도시의 문명이 기준시하는 교육 방식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는 너무도 많은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깊게 통찰할 수 있었다. 루소의 에미를 논의할 건덕지조차 없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관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항상 웃고 야외에서 즐겁게 논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 그리고 극히 단순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재미를 창조하면서 논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즐겁게 만드는 사태를 구안해낸다. 그리고 울거나 싸우거나 하는 법이 없다. 도시의 문명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울거나 찡얼거리는 것과는 매우 대도적이다. 일례를 들자면 어디서 볼펜 하나를 얻든지 전등 하나를 얻든지 하면 그걸 가지고 수없는 종류의 오락을 끊임없이 지어내고 또 그것에 열중한다. 낮에 밖에서 놀 때도 그러했다. 동네에는 단지 하나의 시소가 있을 뿐이었다. 새총처럼 쌍갈래 가지가 달려있는 나뭇가지가 땅에 굳건히 박혀있다. 그리고 그 위로 기다란 통나무 하나가 횡으로 걸쳐져 있다. 이 시소는 결국 2개의 큰 나무로 구성된 초라하기 그지없는 물건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끊임없이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베키가 시소의 한편에 남자아이들과 함께 타려고 하다가는 곧 땅에 떨어지곤 했다. 도시 아이들 같으면 울면서 짜증을 낼 텐데 베키는 웃고 또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그곳에 기어이 올라타려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순결한 시도와 웃음, 그리고 끊임없이 재미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문명사회에서 말하는 바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 더구나 덕성교육,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깊은 반성을 자아낸다. 자연이 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베키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다.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
베키가 쓰는 언어는 마르와리였다.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심전심으로 통했다. 베키는 하루 종일 연속되는 일들을 즐겁게 수행했다. 단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이 계속 움직였다. 동물의 똥이라든가 조약돌이라든가 나무 조각 같은 쓰레기들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지루한 작업도 아주 익사이틱한 놀이로 만들어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과업은 그릇을 씻는 일이다. 3살짜리 베키는 이 일에 매우 숙련되어 있었다. 물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릇을 씻는 주 재료는 모래였다. 그릇은 스테인리스나 양철로 되어 있다. 그릇을 씻기 위해서는 먼저 좀 떨어진 곳으로부터 자결하는 태양에 소독된 깨끗한 모래를 퍼와야 한다. 깨끗한 모래를 두둑하게 쌓아놓은 후에 그릇 씻는 작업이 시작된다. 큰 대야에 약간의 물을 붓고 가루비누를 섞어 휘젓는다. 그리고 불결한 그릇들을 그 비눗물에 담가 씻어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그 물이 시커멓게 변해버리지만 모든 그릇이 정해진 양의 물을 통과한다. 그런 후 그릇들은 깨끗한 모래 위에 놓이게 되며 하나씩 문질러 대기 시작하여 완전히 마를 때까지 부벼댄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래를 털어내면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릇을 씻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그릇이 된다. 베키는 그 과정을 너무도 명랑하게, 너무도 솜씨 있게, 너무도 즐겁게 해냈다. 베키의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엘랑비탈이었다. 그것은 삶의 환희였다. 권태의 그림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느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마도 베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베키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 지구상의 그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사람을 만났어도 베키는 좀 특별했다. 엿새 동안의 고립된 공간에서 그토록 어린아이와 특별한 일체감을 느끼는 체험은 물론 나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베키는 아주 특별한 천부의 재능을 부여받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어린이였다. 베키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모든 성의를 다했다. 그런데 베키는 단지 3살의 어린이였다. 그렇지만 베키는 내 인생에서 만난 매우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더 없는 교사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키의 움직임과 베키의 언어를 또렷이 기억한다. 한 인간으로서 어린이의 경이로움을 나는 처음 느꼈던 것 같다. 그러한 레벨에서 어린이와 교감을 가질 기회는 별로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일어났던 것이다. 제24송 쥐와 식탁을 공유하는 무차별의 경지 카르니마타의 흰옷 두른 여신 2013년 2월 18일 내가 32살이 되는 그날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이 정도의 삶의 고비였을까? 하여튼 나는 쥐들과 함께 숨쉬는 무차별의 경지를 체험하기 위하여 카르니마타 사원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히투는 나를 사원으로 데려왔고 나를 수석 사제에게 안내했다. 수석 사제는 내가 쉴 수 있는 방도 내주었고 나의 모든 짐 보따리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행위예술의 장소로 선택하고
장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에 이른 시각이었다. 그곳은 흰 타일과 검은 타일이 체크무늬로 배열되어 있었고 홀에는 여신을 위한 주신전이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2개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드디어 나를 향하고 있는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의식의 새로운 영역으로 몰입한다. 그렇게 고양된 심적 상태에서는 나는 나의 몸이나 삶을 지배하는 모든 불안감에서 해방된다. 오로지 찰나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의식을 집중시킨다. 고승의 무화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비슷한 체험일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고승이래도 그러한 무화경을 일상적으로 지속시킨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행위 예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물리적 결과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유니크한 특성이다. 우선 나는 방과 부자를 틀고 편안히 앉는다.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나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일체의 자의식이나 염려를 벗어버린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매우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기 때문에 범용에서 벗어나는 짓을 공적으로 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서 내가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나의 에고가 지어내는 다양한 걱정으로부터 완벽히 해탈되는 모양이다. 처음에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목마른 쥐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자 나의 우유 쟁반가에는 쥐들이 1마리, 2마리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목을 축이고 있는 동안 나는 서서히 내 손으로 우유를 떠서 마시는 행위를 계속했다. 손으로 떠 마시니까 아무래도 우유가 팔뚝으로 흐르기도 했다. 내가 계속 우유를 쥐와 같이 마시고 있을 때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밀크 쟁반 속에 똥을 한 방울 찍 싸고 가기도 했다.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나의 속은 뒤틀리고 메스꺼워진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장의 고통에 관해서는 감내할 각오가 서 있었다. 나는 본시 쥐 일반에 대하여 특별한 애호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우스 페트로서 2마리의 쥐를 오랫동안 양육한 적이 있다. 하나는 검고 하나는 하얀색이었는데 이들과 수년간 교섭을 하고 지내면서 쥐가 얼마나 영리하고 깨끗한 동물인지에 관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우리에서 하나의 코너에 변속관으로 지정된, 물론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정된 것이겠지만 같은 곳에다가만 변을 본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침대나 소파에서 놀 때에는 그곳을 더럽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을 끊임없이 핥아 정돈하고 남도 깨끗이 핥아준다. 결코 행동 방식이 고양이와 다르지 않다. 나는 쥐와 이토록 친근한 관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의 행위예술을 통해 인간이 쥐들에게 덮어 씌워온 클리셰, 즉 고정관념들을 깨버리거나 역전시키는 한 편의 시를 창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나의 퍼포먼스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의미체로 발전해 나갔다. 행위예술 그 자체가 원래 의도된 그 무엇만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퍼포먼스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는 동물을 고귀한 그 무엇으로 숭배하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서 이미 그러한 의미체를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쥐 사원의 지역 참배자들은 내가 하는 것이 어떠한 퍼포먼스인지에 관해 근원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의 행위를 행위예술로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제 하나뿐이었다. 나의 비디오 카메라는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는 매 20분마다 셔터를 눌러주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내 주변으로 몰려들어 무심히 구경하고는 또 생각 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완전히 붉은 옷으로 휘두른 한 정중한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무릎팍 주변에 흘려진 밀크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적시고 그 손을 그녀의 이마에 댄 후에는 양손을 기도하는 자세로 모아 공손히 절을 하자마자 분위기는 일변했다. 그녀의 숭배 퍼포먼스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같은 동작을 하며 내 앞에 공손히 경배의 예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무릎을 직접 만지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앉아있는 곳에 엎질러진 우유를 부드럽게 터치하곤 했다. 그러던 중 4명의 여인이 본격적인 태세를 갖추고 이마를 땅에 대는 제대로 된 경배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 즈음 왔을 때 나는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존경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서 갑자기 내가 신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나에게는 완벽하게 생소한 것이고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황당무계함은 나에게 참을 수 없는 웃음의 감정을 압박시켰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치밀어 오르는 웃음을 참느라고 처절하게 고생해야만 했던 가장 기묘한 순간이었다. 나는 나의 안면 표정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으나 속에서는 계속 웃음이 치솟아 올랐다. 나는 나의 아랫입술을 꽉 물고 있어야만 했다. 알고 보면 모든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일 수도 있다. 사제는 그 사람들은 머나먼 북동 지역에서 온 참배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나를 살아있는 여신으로서 실제로 믿었다는 것이다. 나는 전설이라는 것이 관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예수나 시달타에 관한 모든 기술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신비롭거나 기적적인 사태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온몸을 흰 천으로 휘감고 앉아서 쥐들과 함께 우유를 마셨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내가 그 순간 나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환각이나 믿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면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예수나 시달타나 모두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갈림길에서 방황한 불쌍한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른다. 2시간 정도 흘렀을 때 사제는 나에게 말해주었다. 바나나 절편을 나의 구부린 손이나 팔에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하여 여기저기 뿌려두면 쥐들은 더욱 몰려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쥐들이 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시에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의 쥐들이 내 다리와 팔 주변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어떤 놈들은 내 머리에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 영감이 있어서 성스러운 신전의 쥐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될 것은 뻔한 이치였다. 종교라는 것은 결국 신앙에 관한 것이다. 신앙이란 믿음의 도약이다. 믿음의 도약이란 아무런 물증 없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 반복으로 이야기되고 낭송되면서
원래 일어난 사태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발전된다. 사람들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에게 나아가 그 망토를 만지는 것만으로 혈루가 즉각 멈추었다는 이야기를, 예수가 그 여인에게 허브약 처방을 내려서 혈루가 멈추었다는 이야기보다 선호하게 마련이다. 전자가 훨씬 더 재미있고 신기하고 드라마틱하고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나 같은 행위예술가에 의하여 너무도 쉽게 농락당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들이 믿는 살아있는 여신은 기실 보통 사람이고 혹은 기벽이 있는 관광객이거나 혹은 사기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예술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전개된 의외의 상황은 더없이 최상의 케이스의 시나리오일 수가 있다. 관객이 예술가의 퍼포먼스 그 자체의 과정으로 참여하였으며 부지불식간에 그 퍼포먼스의 의미체 속에 혼연일체가 되었으며 그 예술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첨가하곤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더 바랄 수 없는 행위예술의 전형이었다. 관객 중에서 오직 2사람만이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행위예술의 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나는 카르니마타 사원의 사제였고 또 하나는 나중에 온 그 사제의 친구였는데 그는 비즈니스맨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2사람이 모두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 퍼포먼스는 나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끝이 났다. 한 마리의 쥐가 나의 손가락을 바나나 조각으로 생각하고 꽉 물었던 것이다. 나는 결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피를 좀 뺀 후에 눌러 지혈을 시키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쥐들을 쫓아버렸다. 사제 또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서 내 퍼포먼스가 완료되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내가 쥐에게 물렸다고 조용히 말했다. 사제는 나의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빨리 의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때 나는 다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사제님, 이 쥐들이 사제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깨끗하고 성스러운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의사에게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나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나는 쥐에게 물린다고 반드시 병에 걸린다는 미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별 걱정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나는 물었다. 어디서 내 손 씻을 곳이 없을까요? 제 36송 예술의 궁극을 향해 가다. 사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원적 혁명을 일으켰다. 예술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자기 표현의 열정이나 장난이 될 수 없었다. 흰 벽, 걸쇠가 있는 전시장에 걸리는 행운, 그리고 사적인 쾌락을 위하여 누군가 내 작품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 창작 행위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벽에다 예술품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삶의 군더더기가 되는 그런 곳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그토록 선명하고 짙은 대자연의 색깔과 아름다운 구도의 시시각각의 변화 속에서 혼연일체가 되다 보니 자연스레 나를 지배하던 예술의 기존 관념들이 허물어져 나갔다. 이러한 원리적 관념의 변화는 예술세계라고 하는 영광구조, 갤러리, 박물관, 컬렉터, 비평가, 예술 생산자 등의 존재 자체를 나에게서 소외시켰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알랑방구를 끼워야만 한다는 당위성도 사라졌다.
내 인생을 회고해 본다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예술가로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과연 왜 예술적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초적 충동을 망각해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사막은 무였다. 사막은 나의 존재의 카타르시스였다. 존재의 모든 쓰레기를 불살라버리는 화염이었다. 나는 그 태양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나는 결국 아트 메이킹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